관세는 우리가 100% 다 낼 테니 제발 물건만 먼저 주십시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작은 나라 하나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변압기 하나를 구하지 못해 4년을 기다려야 하는 나라, 도시가 정전되고 데이터 센터가 줄줄이 멈춰서는 나라가 바로 그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14년 전 한국 변압기를 싸구려라며 71% 관세로 짓밟았던 바로 그 미국 관료가 이번엔 그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도대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국만의 무기가 무엇이길래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워싱턴의 회의실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DOE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비상상황실이었어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광판에는 미국 전역의 전력망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붉은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점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도시 하나가,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그 전광판에는 붉은 점이 47개나 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9개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보고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규 변압기 인도까지 최소 4년. 저는 그 줄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4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미국이 전기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온 바로 그 주에 동부의 대형 데이터 센터 3곳이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 직후 남부의 한 도시는 한여름 폭염 속에서 정전 위기에 몰렸고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회의실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등줄기에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마이클 그랜트라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전력망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4년 전 이 위기의 씨앗을 직접 심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왜 작은 나라 하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무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은 지 2년째였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을 지키는 일. 말이 좋아 지키는 거지. 사실은 무너지는 둑을 맨손으로 막고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송전망은 대부분 수십 년 전에 깔린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변압기를 보면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고 평균을 내보면 40살이 다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진작 은퇴했어야 할 설비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0년 된 집에 에어컨을 새로 3대 달았다고요. 그런데 벽 속 전기 배선은 40년 전 그대로예요. 전기를 먹는 양은 3배로 늘었는데 배선은 옛날 것 그대로니까 에어컨 한 대만 더 틀어도 차단기가 툭 내려가는 거죠. 지금 미국 전력망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낡은 전력망 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짐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AI였습니다.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쓰는 전기가 지금은 28기가와트인데 2년 뒤면 71기가와트로 뜁니다. 단 2년 만에 2배하고도 반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71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숫자냐고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 50기를 동시에 돌려야 겨우 나오는 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AI가 더 먹겠다고 달려들고 있었어요. 40살 먹은 전력망한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니 낡은 설비를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변압기였어요. 변압기가 뭐냐고요? 발전소에서 나온 수만 볼트짜리 전기를 멀리 보낼 땐 수십만 볼트로 확 끌어올렸다가 가정집에 들어올 땐 220볼트로 알맞게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전력망의 심장 같은 물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새로 주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표준 제품도 134주. 그러니까 2년 반을 기다려야 해요. 큰 특수 변압기는 4년이 넘게 걸립니다. 발전소를 다 지어놓고도 변압기가 없어서 전력망에 연결을 못하는 일이 미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건이 귀하니까 값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변압기 가격이 83%나 올랐어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미국의 변압기 시장 자체가 22조 원 규모에서 10년 안에 3배로 커진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시장은 폭발하는데 정작 그걸 만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해결책이라고 적힌 항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급처, 대한민국.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 등골을 타고 서늘한 것이 스르륵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14년 전 바로 그 나라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려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보고서를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거꾸로 감기는 기분이었어요. 14년 전의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 ITA의 반덤핑 조사관이었어요.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부당하게 싼 값으로 물건을 팔아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그걸 조사해서 관세를 매기는 일을 했습니다. 젊고 야심만만하고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시절이었죠.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미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지도를 지키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제 책상에 한국 변압기 회사들에 대한 진정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산 변압기가 너무 싼 값에 들어와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먹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품질은 멀쩡한데 가격은 미국이나 유럽 제품보다 확실히 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싸게 파는 건 분명히 뭔가 부정한 거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 한마디로 덤핑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값싼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작은 나라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런 정밀한 중전기를 건물만 한 크기의 초고압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딘가에 반드시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멋대로 단정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던 날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워싱턴의 한 회의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한쪽에 한국 기업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이름의 기술 담당 임원이었어요. 쉰을간 넘긴 듯한 남자였는데 두꺼운 자료 뭉치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옅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익숙지 않은 영어로 한 단어 한 단어를 힘겹게 눌러 말했습니다. 우리 제품의 가격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그저 더 효율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직접 우리 공장에 와서 보시면 압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손에 든 펜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면서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효율이라고요? 미스터 리.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가격에 이 품질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 어딘가에서 속이고 있다는 뜻이죠. 정부 보조금이든 회계 장난이든 우리는 끝까지 다 찾아낼 겁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가 다시 무언가 말하려고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지만 저는 이미 다음 서류로 시선을 옮긴 뒤였어요. 그 사람의 갈라지는 목소리도 손끝이 하얘지도록 자료를 움켜쥔 모습도 그때의 제 눈에는 그저 구차한 변명으로만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또 다른 한국 대표가 다급하게 말을 보탰어요. 조사관님, 우리 공장에는 40년 가까이 한 가지 일만 해온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손기술이 우리의 진짜 비밀입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기술이라니. 21세기에 세계 최강 미국 앞에서 사람 손이 비밀이라는 소리를 하다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변명도 참 옹색하구나.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구려는 싸구려답게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아. 동료가 피식 웃었고 저도 같이 웃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비싼 스테이크를 썰면서 한국 회사들이 곧 보따리를 쌀 거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14년 전의 저였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한국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어요. 그것도 한 번 매기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해마다 다시 들여다보면서 관세율을 점점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몇 년 뒤 한국 기업에 매겨진 관세율은 최고 71.2%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원짜리 변압기에 관세가 71원이 더 붙어서 미국에선 171원짜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였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70% 넘게 비싸지니 그 가격에 대체 누가 한국 제품을 사겠습니까?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한국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짐을 싸야 할 처지에 몰렸어요. 관세를 확정하던 날,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미국 산업을 지켜냈다고 믿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이 한 방에 미국 시장에서 영영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승진 통보까지 받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짓밟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짐을 싸는 대신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다는 걸요.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끈질긴 버팀이 14년 뒤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저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보고서를 손에 든 채 저는 한참을 그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부하 직원에게 물었어요. 다른 데서 사올 방법은 정말 없나? 유럽은, 일본은, 우리 지인은 왜 못 만들어?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사장님, 다 알아봤습니다. 독일 지멘스, 일본 히타치, 그리고 우리 지희까지요. 그런데 그쪽도 주문이 몇 년씩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회사들도 한국만큼 빨리, 한국만큼 많이는 못 만듭니다. 추격하려면 적어도 6년에서 8년은 걸린다는 게 우리 분석입니다. 저는 다른 길을 떠올렸어요. 값이 싼 중국산이라도 갖다 쓰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 길은 우리 미국이 스스로 막아버린 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변압기를 미국 전력망에서 아예 빼버렸거든요. 행정명령까지 내렸어요. 한 번은 항구로 들어오던 중국산 대형 변압기를 통째로 압수해서 국립연구소가 직접 뜯어보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무슨 장치라도 숨겨놨을까 봐서요. 그러니까 자유진영에서 이 거대한 초고압 변압기를 대량으로 척척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 하나만 남은 겁니다. 제가 14년 전에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려 했던 바로 그 나라가요. 참 얄궂은 일이었어요. 왜 한국뿐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이라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우리 미국인데 왜 미국은 돈을 싸들고도 이걸 못 만드냐는 거죠. 변압기는 겉보기엔 그냥 커다란 쇠덩어리 같습니다. 큰 건 3층, 4층짜리 건물 높이에 무게가 수백 톤이나 나가요. 그런데 이 괴물이 다루는 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만드는 주력 제품이 765kV급인데 가정집 콘센트가 220V인 걸 생각하면 그 3,000배가 넘는 전기를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거예요. 이런 초고압을 다룰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게다가 이 괴물을 만들려면 특수한 재료가 필요했어요. 변압기 심장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이라는 게 있는데 종이장보다 얇은 0.2mm짜리 강판을 수천 장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판을 미국 안에서 만드는 회사가 딱 한 곳뿐이었어요. 만들 사람도 모자라는데 재료부터 이미 병목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위에서 압박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장관의 표정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랜트, 어제 대통령께 직접 보고가 올라갔네. 이건 단순한 전기 문제가 아니야. AI 패권이 통째로 걸린 문제일세. 데이터 센터가 줄줄이 멈추면 우리가 AI 경쟁에서 중국한테 따라잡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압기를 확보하게.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끌어오게. 저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필 한국이라니 14년 전 제 손으로 짓밟았던 그 나라에 이제는 제가 직접 찾아가 물건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명치 끝이 묵직하게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제품에는 아직도 관세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 관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원래 관세라는 건 파는 쪽도 부담을 나눠 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 전력회사들은 이미 그 관세를 자기들 돈으로 떠안고 있었습니다. 물건만 받을 수 있다면 관세 따위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내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한 전력회사 대표는 한국 회사에 이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관세는 우리가 100% 다 낼 테니까 제발 우리한테 물건만 먼저 보내주세요.
줄을 서서 그렇게 사정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결국 그 뒤를 승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산 변압기에 붙는 관세는 미국 측이 100% 부담한다. 14년 전 한국에 71% 관세를 매겼던 바로 그 손으로 이번엔 그 관세를 통째로 미국이 떠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어요. 종이 위로 잉크가 번지는 걸 보면서 저는 묘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14년 전 제가 직접 작성했던 그 반덤핑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 줄에서 손이 우뚝 멈췄어요. 한국 제품의 비정상적인 저가격은 정상적인 생산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함. 그 문장을 다시 읽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생산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분명히 속임수가 있다는 뜻으로 썼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그 가격이 속임수가 아니라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어떤 실력에서 나온 거라면 14년 전 그 청문회에서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 40년 가까이 한 가지 일만 해온 기술자들이 진짜 비밀이라던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14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온 제 확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저는 애써 되뇌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제가 한때 싸구려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를 향해 묵묵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14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제 모든 편견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하리라는 걸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의 손을 38년 세월이 고스란히 벤 그 손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14년 전 제 머릿속에 박힌 한국의 이미지는 여전히 그대로였거든요. 값싼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작은 나라. 공장이라고 해봐야 낡고 비좁은 곳에서 사람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겠지.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급해서 온 거지, 배울 게 있어서 온 건 아니라고요. 공항에는 효성중공업에서 나온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정수민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30 중반쯤 됐을까요? 또렷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에게 저는 건성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부사장님, 방금 서부의 데이터 센터 2곳이 또 멈췄습니다. 변압기 과부하입니다. 위에서 자꾸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치 끝이 묵직해졌어요. 제가 이 먼 곳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미국의 전력망은 한 군데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보는데 고속도로도 넓고 도시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보여주려고 잘 꾸며놓은 거겠지. 진짜는 공장에 가봐야 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 창원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효성중공업 변압기 공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문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며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이 그대로 멈췄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하던 낡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건물이 늘어서 있었어요. 비좁기는커녕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잘 정돈된 마당, 분주하게 오가는 대형 트럭들, 그리고 그 위로 펄럭이는 태극기. 정수민이 옆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곳이 저희 초고압 변압기 생산 라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변압기 공장 중 하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건물을 올려다보기만 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림이 첫 장면부터 빗나가고 있었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천장 끝까지 탁 트여 있었어요. 천장에는 수백 톤을 들어 올리는 거대한 크레인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물건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3층 높이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쇳덩어리였어요. 표면에는 굵은 애자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무게가 수백 톤은 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고개를 끝까지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수민이 그 앞에 서서 말했어요. 765kV급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전압을 수십만 볼트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걸 다루는 물건이에요. 가정집 콘센트가 220V인 걸 생각하시면 이 녀석은 그 3000배가 넘는 전기를 주무릅니다. 이런 초고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저는 그 괴물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표면에 대보았어요. 단단하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제 등줄기까지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곳 없다는 보고서 내용이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몇 대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묻자 정수민이 라인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끝에는 똑같은 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거대한 것들이 끝없이 늘어선 광경은 마치 강철로 된 숲 같았어요. 지금 라인이 꽉 차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들어서 저희도 골라서 받는 형편이에요. 골라서 받는다. 그 말이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14년 전 제가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려 했던 회사가 지금은 주문을 골라 받고 있다고요. 저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저는 또다시 마음속으로 우겼습니다. 미국이 잠깐 헛디딘 틈에 한국이 운 좋게 그 자리를 차지한 것뿐이라고요. 정수민이 저를 라인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사장님, 진짜 보셔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거대한 변압기들을 지나 한쪽 작업장에 도착했어요. 그곳의 공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 대신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노인이 거대한 원통 앞에 앉아 가느다란 구리선을 한 올 한 올 감고 있었어요. 이 작업이 권선입니다. 변압기 성능이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정수민의 목소리에 어딘가 경의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작업복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안경 너머의 눈은 오직 자기 손끝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분은 김상철 명장님입니다. 이 일만 38년째 해오셨어요. 38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14년 전 청문회에서 코웃음 쳤던 그 말. 40년 가까이 한 가지 일만 해온 기술자들이 진짜 비밀이라던 그 말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김상철 명장은 종이장보다 얇은 절연 테이프를 구리선 위에 한 겹, 또 한 겹 감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정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 테이프를 100번도 넘게 감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설프게 감기면 이 거대한 변압기가 통째로 먹통이 돼요. 종이장보다 얇은 0.2mm짜리 전기 강판을 수천 장 쌓아서 심장을 만드는 것도 일부는 기계가 돕습니다. 하지만 이 권선만큼은 기계가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철저히 사람 손끝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 손끝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구리선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마치 자로 잰 듯 가지런히 감겨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손에 통째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문득 저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직접 가늠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정수민에게 부탁해 잠시 가까이 다가갔어요. 김상철 명장이 감고 있는 구리선은 생각보다 뻣뻣하고 무거웠습니다. 저 굵은 선을 종이처럼 얇은 테이프로, 그것도 100번을 똑같은 장력으로 감는다는 건 보기만 해도 아득했어요. 조금만 세게 당겨도, 조금만 약하게 당겨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김상철 명장에게 물었습니다. 정수민이 통역을 해주었어요. 이런 기술자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명장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10년은 넘게 걸립니다. 빨리 만들고 싶다고 빨리 나오는 물건이 아니에요. 손이 기억할 때까지 수없이 감고 또 감아야 합니다.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손이 외우는 거예요. 손이 기억할 때까지 손이 외우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쳤습니다.
저는 14년 전 이 가격이 정상적인 생산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서에 썼어요. 그때 저는 그게 속임수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광경은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돈으로는 그 어떤 거액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명장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명장이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변압기가 외국에서 푸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싸구려라고, 가짜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묵묵히 감았어요.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게 제일 힘들었지만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푸대접을 받던 시절. 싸구려라고, 가짜라고. 그 푸대접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인은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담담하게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미국이 왜 이걸 못 만드는지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였어요. 이런 손을, 38년이 쌓인 이런 손을, 미국은 내일 당장 돈을 싸들고 가도 사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공장은 돈으로 짓습니다. 하지만 저 손은 세월로 짓는 거였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상철 명장의 손은 제가 보는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장님 같은 분이 이 공장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묻자 정수민이 답했습니다. 여러 분 계십니다. 30년, 40년 손기술을 가진 분들이요. 이게 저희의 진짜 힘이에요. 누가 흉내낼 수 없는. 다른 나라가 공장을 똑같이 지어도 이 손은 못 가져갑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공장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괴물들, 그 옆에 사람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을 운 좋게 잘 굴러가는 공장쯤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곳은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14년이나 외면해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효성중공업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한태경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5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차분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차를 권하며 입을 열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의 사정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많이 급하시죠.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변압기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태경 부사장이 조용히 자료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어요. 거기엔 효성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41조 원. 그러니까 이미 받아놓은 주문만 41조 원어치라는 뜻이었어요. 한태경 부사장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5년치, 6년치 일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골라받는 형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 주문을 당장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이 돈을 싸들고 와도 줄을 서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참을요.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미국이 작은 나라의 한 회사 앞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니. 14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회사에서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우리도 다 알아봤습니다. 지멘스, 히타치, 그쪽도 똑같이 밀려 있어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태경 부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그 회사들조차 저희한테 핵심 부품과 자재를 받아갑니다. 변압기 심장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을 한국의 포스코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변압기든 일본 변압기든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셈이죠. 강판을 만드는 포스코가 있고 그걸 갚는 30년 40년 장인이 있고 그게 한 나라 안에서 다 돌아갑니다. 이게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유진영의 변압기 산업 전체가 사실상 한국이라는 한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14년 전 제가 미국 시장에서 지우려 했던 그 나라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수민이 들어와 한태경 부사장에게 무언가 귀띔을 했습니다. 부사장이 가볍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마침 오늘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에서도 사람이 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변압기를 확보하겠다고요. 잠깐 인사라도 나누시겠습니까? 잠시 후 한 미국인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쪽 회사에서 온 임원이라고 했어요.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한태경 부사장에게 거의 매달리듯 말했어요. 부사장님, 저희 데이터 센터 가동이 2달 뒤로 잡혀 있습니다. 변압기만 제때 못 받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가격은 부르시는 대로 다 내겠습니다. 제발 저희 물량을 조금만 앞당겨 주십시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AI 시대를 이끈다는 미국 최고의 기업이 작은 나라의 변압기 회사 앞에서 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부르는 대로 다 내겠다면서요. AI 시대의 길목을 미국이 아니라 이 작은 나라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동부의 또 다른 도시가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손에 든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불을 환하게 밝힌 공장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라인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으로 처음으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틀렸던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인정하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14년의 확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 그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저녁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변압기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공식 만찬이었어요. 미국, 유럽, 중동에서 온 전력회사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비슷했어요. 어떻게든 변압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독일 지멘스 에너지의 임원, 디터 호프만이었어요. 60줄에 들어선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에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주변을 내려다보듯 둘러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정보를 주고받는 동안 그 혼자만 거드름을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는 거들먹거리며 다가왔습니다. DOE에서 오셨다고요? 미국도 참 딱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더니 전기 부품 하나 못 구해서 이 먼 곳까지 오시고. 쯔쯔. 저는 불쾌했지만 일단 그의 말을 들어봤어요.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이 지금 잘 나가는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마침 미국 전력망이 늙었고, 마침 AI 붐이 터졌고, 마침 중국산을 못 쓰게 됐고, 운이 3개나 겹친 거예요. 진짜 실력이 아니라요. 솜씨로 따지면 우리 독일이 한 수 위입니다. 한국은 그냥 싸게 많이 찍어낼 뿐이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김상철 명장의 손을 본 뒤로 그 말이 더 이상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왔어요. 호프만은 그 손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호프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우리 지멘스가 누굽니까? 100년 넘게 이 산업을 지배해온 회사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먹고 공장을 지으면 한국 따위 2, 3년이면 따라잡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회사들이 북미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곧 한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이 호황도 잠깐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마침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태경 부사장이 조용히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호프만 부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서구 회사들이 북미에 짓겠다고 발표한 그 투자,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호프만이 의기양양하게 답했습니다.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한태경 부사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4조 원이군요. 그런데 저희 한국 변압기 회사 3곳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주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받아놓은 주문만 32조 원이 넘습니다.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떠들썩하던 주변 사람들까지 슬그머니 입을 다물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한쪽은 이제야 4조 원을 들고 공장을 짓겠다고 첫삽을 뜨는 중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미 32조 원어치
5년에서 6년치 일감을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이 격차를 정말 2, 3년 만에 따라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호프만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와인 잔을 돌리던 손이 우뚝 멈췄어요. 그가 무언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태경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기술자 한 명을 키우는데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저희한테는 30년, 40년 손기술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돈으로 공장은 지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돈으로 사오실 수 없어요. 적어도 6년에서 8년은 걸린다는 게 업계의 냉정한 계산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력망은 기다려주지 않을 거고요. 호프만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거만하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결국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와인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좌중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잠시 후 그는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등을 보이며 멀어지는 그 뒷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호프만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사실은 몇 시간 전까지의 제 생각과 똑같았다는 걸요. 운이 좋았을 뿐이다. 곧 따라잡힌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자신의 14년 묵은 오만이 박살나는 걸 본 셈이었습니다. 호프만의 굳어버린 얼굴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방에서 그 누렇게 바램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14년 전 제가 직접 작성했던 그 반덤핑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한국 제품의 비정상적인 저가격은 정상적인 생산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함.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14년 전 저는 이 문장을 속임수가 있다는 뜻으로 썼어요. 정상적으로는 이 가격이 나올 수 없으니 분명히 정부 보조금이나 회계 장난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의 정체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건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38년이 쌓인 손, 10년을 들여야 키워지는 기술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손끝, 그 압도적인 실력이 만들어낸 정당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실력을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이라고 단정했던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명치 끝이 묵직하게 막혀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불빛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14년 전 그 청문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재훈이라는 그 임원이요. 직접 공장에 와서 보시면 안다고. 우리는 그저 더 효율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했던 그 말.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랐어요. 손기술이 비밀이라던 또 다른 사람의 말에는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끝이 하얘지도록 자료를 움켜쥐던 모습이 이제야 눈에 선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말을 끝까지 들었더라면, 만약 그때 제가 정말로 이 공장에 와봤더라면, 저는 14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수민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14년 전 제가 매긴 그 71.2% 관세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고요. 정수민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관세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희 회사들은 그때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당한 관세가 잘못됐다고 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걸었어요. 남의 나라 법정에서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민이 말을 이었어요. 변호사 비용은 비용대로 깨지고 관세는 관세대로 꼬박꼬박 물어가면서도 끝까지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들은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겠죠. 보통은 그 큰 시장 깔끔하게 접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속 편하니까요. 그래도 언젠가 이 부당한 관세가 반드시 풀릴 거라 믿으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을요. 10년. 제가 의기양양하게 관세를 매기고 승진 통보를 받고 비싼 스테이크를 썰던 그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제가 씌운 부당한 굴레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 법원이 한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71.2%짜리 관세율이 0%로 인정됐어요. 71.2%에서 0%로요. 저희가 단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다른 곳도 아닌 미국 법정에서 증명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14년 전 그 사람들에게 씌운 누명은 미국의 법정이 직접 벗겨주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제 나라의 법이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오늘 이 공장에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이 옳았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조차 저는 그저 운이 나빴던 거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새벽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만약에 그때 한국이 못 버티고 미국 시장을 접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호황을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다른 회사들이 통째로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어요. 제가 짓밟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 버팀이 14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직접 이곳까지 찾아오게 만든 거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진짜 무너짐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공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묵묵히 구리선을 감아온 김상철 명장 앞에서 저는 끝내 제 입으로 그 말을 꺼내게 됩니다. 14년 전 당신들을 싸구려라고 짓밟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14년 동안 짊어지고도 모르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니 김상철 명장은 어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느다란 구리선을 한 올 한 올 감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세, 똑같은 손놀림.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서만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에게 통역을 부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명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명장이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안경 너머의 차분한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14년 전에 한국 변압기를 싸구려라고, 가짜라고 몰아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없다며 71%가 넘는 관세를 매긴 사람이요. 한국 회사들을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말을 마치자 공장의 소음마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비난이 돌아와도 다 받겠다고 마음먹고 온 자리였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명장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압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우리 물건을 가짜라고, 싸구려라고 손가락질하던 시절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명장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우리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고, 당신은 지금 이렇게 직접 우리 공장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잘못을 알고 먼 길을 와서 고개를 숙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콱 메었어요. 14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오만이 이 노인의 단 몇 마디 앞에서 흔적도 없이 부서졌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저를 용서하는 그 마음 앞에서 저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어요. 14년 전 그 청문회에 이재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직접 공장에 와서 보면 안다고,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랐습니다.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민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답했어요. 그분은 몇 해 전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회사를 떠나시기 전까지 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 기술을 알아줄 거라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분이 지금 이 모습을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겁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사람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옳았던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했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한태경 부사장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14년 전 청문회의 그 오만한 조사관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 미국은 당신들의 변압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한국 제품에 붙는 관세는 저희 미국이 100%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단 1%도 당신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가격도 부르시는 대로 다 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물량을 조금만 앞당겨 주십시오. 제 입으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4년 전 한국에 71% 관세를 매기며 의기양양했던 바로 그 손으로 이번엔 그 관세를 통째로 미국이 떠안겠다고 사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작은 나라의 변압기 앞에서 완전히 백기를 든 겁니다. 한태경 부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군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14년 전에도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거만하던 디터 호프만의 회사 독일 지멘스마저 결국 한국에 대규모 물량을 발주했다는 거였어요. 2, 3년이면 한국을 따라잡는다던 그 호언장담은 채 며칠도 가지 못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 산업을 지배했다던 그 회사조차 결국 한국 앞에 줄을 선 거예요. 들리는 말로는 호프만은 그 발주 서류에 서명하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찬장에서 좌중을 내려다보며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4년 전에 제 오만이 그랬듯 호프만의 거만함도 결국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걸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변압기 같은 핵심 산업은 미국과 유럽이 종주국이고 한국은 그저 뒤를 따라오는 모방자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모두가 그 작은 나라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입장이 된 겁니다. 따라가던 나라가 어느새 모두가 따라가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올 때와 똑같은 하늘, 똑같은 태평양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저는 올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14년 전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 제품의 비정상적인 저가격은 정상적인 생산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함. 14년 전 저는 이 문장을 속임수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어떤 위대함의 증거였다는 걸요. 저는 눈을 감고 김상철 명장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 종이장보다 얇은 테이프를 100번씩 감아 올리던 그 손끝. 그 손이야말로 미국이 아무리 돈을 싸들고 가도 살 수 없는 진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요.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기계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38년이 쌓인 손, 10년을 들여야 겨우 길러지는 기술자,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마음. 그건 세상의 어떤 거액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사람과 시간만큼은 살 수 없었어요. 한국은 그걸 14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묵묵히 쌓아온 겁니다. 남들이 싸구려라고 비웃을 때도 관세로 짓밟으려 할 때도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한 올 한 올 구리선을 감으면서요. 생각해보면 이건 비단 변압기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무시하고 깔봐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을 자기 앞에 줄 세우게 됩니다. 한국이 14년 만에 저를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국을 자기 앞에 줄 세웠듯이요. 저는 14년 전 한 나라의 위대함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건 그 나라의 부족함이 아니라 제 시야의 부족함이었어요. 진짜 위대한 것은 때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보고서를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38년의 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제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그 묵묵한 손에게요.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료 마이클 그랜트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4년 전 싸구려라고 짓밟혔던 우리 변압기가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마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힘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낸 38년의 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끈기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묵묵한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